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은행 이자보단 수익형 부동산 2017년 유망투자처는 이란 키워드를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5년, 16년 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긴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 그전에는 뭐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을 딱 나눠서 생각했는데,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어떤 중요성 또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다 보니까 15년, 16년도에는 이 수익형 부동산이 의도적으로 인기가 상당히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 이자가 또 뭐 당군 이래 최저금리라고 했던 금리 저금리 상황에서 뭐 이미 시작된 11년부터 시작된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은퇴 노후 자금부터 30, 40대 직장인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셨어요. 그래서 네. 돈을 굴려서 수익을 얻는 방법을, 부동산은 예전에는 뭐 이렇게 편을 나누듯이 이렇게 선호도가 나뉘었었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예전에 은퇴 시기라고 했던 60대 이후 분들도 굉장히 투자가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각종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전문가들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수익형 부동산의 정의, 종류 먼저 시작하시죠. 네, 뭐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소액 투자로 주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총칭해서 이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주로 이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업 용도의 부동산으로서 시세 차익보다는 수익률의 가치를 평가받는다라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현금 전환이 빠르다라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이제 약간 좀 만약에 이게 이제 공실이 생기거나 이제 그 시세 차익이 이제 적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수익률이 저조하고 이제 원금 잠식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게 조금 이제 단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수익형 부동산의 어떤 종류에는 이제 저희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대변되는 이제 주거형 수익형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으로는 근린상가나 단지 내 상가 등 상가를 대변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의미하는 업무용 부동산, 그 다음에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펜션 등으로 얘기하는 이제 대변된 숙박용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토지도 최근에는 주말 농장을 분양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월정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의 일부 토지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까운 것이 창고용지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도 주거형, 뭐 숙박형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메인스트림 주류 상품이라고 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상가죠. 상가였는데, 이제 상가라는 자체가, 저도 이제 토지 전문가지만 저는 토지보다 상가가 더 어렵더라고요. 상권의 움직임이나 완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이 팽창하는 단계에서의 상권의 예측이라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런 메인 상품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니시 마케팅이라고 하는 틈새 시장에 그 뭐 말을 이렇게 자꾸 신조어들을 만드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 그 틈새 시장의 수익형 부동산들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 곽창석 대표가 요건 대답해 주시죠. 근데 다 얘기하신 거 같아요. 글쎄요. 지금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 뭐 빠진 거는 이제 그 부동산 간접 투자가 있죠. 리츠나 리츠라든가 부동산 펀드. 또 요즘에는 개인 대 뭐 이게 개인을 엮어주는 P2P 간접 투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또 뭐 일정한 수익을 주는 것 중에서는 뭐 제주도라든가 또 서울 도심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지금 생겨 있는데, 숙박 그 형 중에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많이 생겨 있고요. 또 일부는 집을 나눠서 쓰는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뭐 한시법이긴 했지만은 호텔을 이렇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해서 분양형 호텔에 또 열풍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는 받았지만은 실제 사용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택으로 쓰는 주거용 오피스텔 형태가 이제 아파텔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텔은 정확한 구분은 잘 안 되지만은 아파텔의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미지나 규모로 만들거든요. 지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뭐 준공전에 뭐 칸막이를 하니까 차이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 요즘 보면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이렇게 적어도 투룸, 쓰리룸 이런 형태로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틈새 상품 중에 하나고요. 또 의외로 우리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지만은 이게 아파트 중에서도 월세가 잘 나오는 아파트는 훌륭한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매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전철 역세권 주변에 있는 이렇게 소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수익형 부동산이 되고요. 또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 같은 것들도 많이 찾는 수익형 부동산 형태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것 말고도 또 뭐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월세만 잘 나올 수 있는 지역이면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 요즘 뭐 4월에 준공인가요, 롯데가요? 네, 맞습니다. 그 4월에 준공한 롯데는 이제 그 브랜드를 시그니엘 레지던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비싼 분양가라고 생각한 금액으로 하는데 보통 한 40억에서 한 300억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까 얘기하셨던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갖고 그 그 L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니까. 네, 정말 이 고가의 이런 틈새 시장뿐만 아니라 또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듯이 게스트하우스나 쉐어하우스 같은 좀 소액으로 투자할 틈새 시장까지 정말 이렇게 천차만별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많이 커졌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또 요즘 이슈와 하나 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수익형 부동산과 금리가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관련이 있죠. 그렇죠. 투자자분들께서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에 활성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도 수익이 별로 안 나오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찾게 되고요. 또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저금리 시대가 지속이 돼 왔고, 특별히 또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면서 이 노후 대비한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미국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니까 이 수익형 부동산 앞으로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쎄 뭐 각자 의견은 다르겠지만은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금리 시대는 이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과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다시 이제 시장이 적응을 해서 이 공급량이 또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상품을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쭉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 투자자들은 수익형과 차익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차익형의 차익에 대한 기대가 늘어날 때는 수익형 부동산의 이 시장이 좀 작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뭐 이 대선 주자들이 다 무슨 규제 일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면에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차익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겠다는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금리와 또 다르게 또 이 정책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차익형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니까 수익형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 짚어주셨는데 이재문 소장님 의견은 좀 동의 안 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대를 좀 바라보는 시각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또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일단 시대적인 트렌드가 이제 인구 감소의 시대고 고령화 시대고 그리고 1,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서 이제 저금리 시대의 어떤 종언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계획적으로 미국 경제가 큰 틀에서 움직여 준다 그러면 2018년까지 한 3%대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계부채의 어떠한 연착륙과 이제 이런 부분에 기대어서 이제 금리를 간다 하더라도 아마 3%대 미국 기준금리가
된다라면 우리 기준금리도 인상이 좀 불가피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중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다라는 거는 시중금리 이상 될 수 있는 지역을 찾고 그 지역을 이제 투자 대상으로 찾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 금리가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는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몇백억 하는 그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돌아오는 이익도 뭐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보통 한 2억에서 5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그게 이제 금리보다 조금 높고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소득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어떤 그 기대와 희망을 갖고서 이제 대부분 낙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시장이 비관적이다, 낙관적이다를 떠나서 이제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또 그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중에는 눈먼 투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가치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그 월세라든지 인정을 받아서 내가 이제 소득에 조금 더 증가시켜서 이제 나의 생활을 조금 이제 올려보자라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주류를 이룰 때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되게 그 주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금리가 돌아가고 그 금리가 이제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 여파가 아직 한국 경제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후행된다라고 본다면 2017년 하반기쯤에 미국 금리 인상의 어떤 실질적인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세 남자 중 한 남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시청자님들의 그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수익형 부동산의 지방이나 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지방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수익률이 뭐 15%, 18%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생사나 이 투자 패턴이나 똑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예를 들어 뭐 한 8% 생각했으면 한 6% 지속적으로 간다면 6%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수익률 기대치를 낮게 계산하시는 게 그 수익률 계산하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오른다 뭐 15년 12월에 금리 오를 때도 난리 날 것 같았는데 이미 선반영이 돼서 시장의 충격은 좀 덜했고 이번에도 다 선반영이 됐는데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3%까지 미국 금리 올라갔을 때 우리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이재문 소장님의 의견을 제가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언제나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단 말에는 제가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또 오늘 저기 늘 곽창석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는 곽 대표님은 또 시장은 어떤 외생 변수보다는 수급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부동산 우리나라 시장이 그랬으니까 하여튼 뭐 그거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말씀하신 두 분께서 말씀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이재문 소장 먼저 대답해 주시죠. 저는 일단 그 수익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률이 항상 우리는 세전 수익률이 있고 세후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거는 어떤 그 세전 수익률보다는 세후 수익률을 한 번쯤은 좀 따져보는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에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면 그 수익률을 받쳐줄 수 있고 또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내가 투자한 수익형 부동산에 공실이 나지 않는 그런 입적지에 따르는 위치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우리가 경기가 좀 변동이 있고 경기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요?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뭐 이제 대형 역세권 그러니까 트리플 역세권 정도의 어떠한 지역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들은 이제 좀 전통적으로 이제 그래도 경기 영향을 좀 늦게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 뉴타운에서 지구 지정이 해제된 구도심 지역을 한번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수익형 부동산도 그쪽을. 그럼 뭐냐면 이제 그 구도심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 뻐그러지면서 가격 조정이 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떤 그 이미 기형성돼 있는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유인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지금 서울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 중에서 구도심 지역의 어떤 수익형 부동산들을 조금 유심 있게 쳐다보고 조금 모니터링을 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투자처를 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그 예. 구도심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에 네. 구도심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구도심은 지대가 높고 임차료가 비싸고 수익률은 낮고 근데 미래같이 그게 이제 황골 탈퇴되듯이 신도시로 바뀌었을 때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 지역이 경기가 계속 좋아지게 되면 구도심도 마찬가지로 상업 지역이나 어떤 준주거 지역 이상의 어떤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료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가 흔들리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떤 상권이 좀 무너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눈먼 가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해서 무엇으로 임대를 줄 것이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적이 설정돼 있다라면 조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막연하게 내가 그거를 투자를 해서 그냥 거기에서 어떤 임대료를 받겠다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분리가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뉴타운 해제 지역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틈새 시장이라고 그렇죠. 볼 틈새 수가 시장으로 제가 있겠네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전문가 고수의 눈이 아니면 근데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찾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일반 생각을. 투자자들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전문가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네. 그 전문가들한테 자주 물어보고 그 전문가들한테 좀 친분을 가진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재문 소장님께서는 사람이 이거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 중에 하나 원론적인 얘기 아닌 게 구도심 지역을 그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라 수익형 요거는 저도 관심이 가고 우리 시청자들도 관심을 한번 두실만 합니다. 나머지는 뭐 대학가인 건 뉴타운 역세권 이런 거는 뭐 아주 노멀한 아주 보수적인 대답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곽창석 대표께서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된다 보십니까? 지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수익형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해주시죠.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익형 부동산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월세 받는 부동산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는데 월세 내는 사람은 어떻게든 적게 내고 싶은 거죠.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월세 받는 사람은 임대인은 많이 받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이 접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임대료가 책정이 될 텐데 우리가 조금 길게 안정적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수익형 부동산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대체 불가능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이 탄생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외곽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변에 개발 가능 부지가 많다든가 상권 변동 가능성이 높은 곳 이런 곳은 되도록 피해야 되고 신도시라든가 뭐 택지 개발 지구라든가 이미 세팅이 돼서 여기 이제 어떤 용도의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곳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이 얼마 나오든지 간에 미래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수익형 부동산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안 좋은 것부터 그러니까 아주 불안정한 것부터 매우 안정적인 것까지 정말 0도에서 180도까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면적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만약에 매우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곳이면은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를 굉장히 낮춰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기 적금 플러스 뭐 알파가 있든가 알파가 없더라도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부동산은 토지를 깔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 토지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결국 반영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 상거래가 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영업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 자영업은 규모가 늘어나기는 힘들 겁니다. 갈수록 시장을 뺏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그 불안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이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이라든가 꼬마 빌딩 같은 걸 선택하실 때는 훨씬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어떤 곳이 유망한가? 저는 좀 역발상으로 도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전세 시장에 있긴 하지만 점차 전세 시장이 소멸된다면은 매우 좋은 수익형 부동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지금 공급은 많이 돼 있지만은 이렇게 산업 단지라든가 업무 지역, 새로 생기는 업무 지역 주변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들, 그다음에 이렇게 상권 변동이 자꾸 되는데 상권 변동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홍대 상권이 있고 건대 상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으로 볼 때는 확장성을 봐야 됩니다. 홍대 상권은 확장성이 있어요. 뭐 연남동이고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거고 건대 상권은 자세히 보시면 뻗어나갈 때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아무래도 이렇게 더 확장할 수 있는 곳이 발전성은 높지만은 수익의 안정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게 P2P 뭐 이렇게 개인 대 개인의 이렇게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리츠라든가 펀드를 포함해서 간접 투자의 시장은 올해 내년 시간이 갈수록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 창구가 없어서 못했던 거지 리츠나 이런 간접 펀드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연금처럼 진짜 주식에 투자하기엔 굉장히 리스키하니까 그 펀드에 배당을 받는 형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투자처를 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저는 좀 많이 관심이 가는 게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아파트는 수익형보다는 차익형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나홀로 아파트가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이유는 좀 매매가가 저렴해서일까요? 아무래도 나홀로 아파트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파트 하면은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세라는 뭐 이런 관행이 지금까지는 유지되고 있지만은 아마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전세 형태가 점점 월세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전철역에서 가깝고 멀지 않은 나홀로 아파트들은 시세 차익만 자꾸 바라보면은 별 투자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일반 아파트 형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해외 대기업 한국 그 지사장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법인에서 어차피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 그걸 내느니 차라리 복지에 쓰기 위해서 직원들 렌탈을 얻어주는데 가족수 대비로 하는데 4인 가족이 들어오는데 몇 평 얻어준지 아십니까? 전용 70평을 얻어줬답니다. 그래서 렌탈비가 월 900에서 1000 정도 그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굉장히 대형을 얻어준 거고 중소형 대형까지도 렌탈 시장은 아파트가 분명히 근데 이제 중대형 이상에서는 어떤 곳은 이렇게 뭐 외국인들 뭐 깔세를 받고 뭐 어떤 임원급들을 얻어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중대형이 수익형으로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선택이 좀 까다로워야 돼요, 중대형은.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한때 그 미군 부대가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평택 주변에 들끓었던데 이제 렌탈하우스들을 이제 미군 사병들이나 군무원들한테 이제 집을 얻어주지 않았습니까? 렌탈하우스로. 그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평에서 70평 정도의 주택들을 이제 갖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곽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그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일반 지금 그 차익형 부동산으로 볼 거냐. 근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시각은 좀 차익형의 부동산이라고 보는 게 강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좀 인발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전세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전세에서 이제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 아파트들 중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쉽게 얘기해 갖고서 수익형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냐
라는 어떤 이제 그 견해차들이 이제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말씀 종합하시면 아파트를 이제 예를 들면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위치가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그 역세권이라든지 소형이 됐든 아니면 아까 중대형이 맥히는 지역이라면 월세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의 땅값은 필연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분명히 수익형과 차익형이 존재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파트도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좀 짚어드렸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도 좀 주의사항, 유의점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어요. 어떻게 좀 접근을 하셔야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워렌 버핏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투자의 제1원칙은 그쵸.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제1원칙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일부 광고에서 나오듯이 뭐 수익률이 연 몇 프로라는 거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 수익률을 내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익률을 잡고 보수적으로 내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거보다는 외형적인 수익률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1억 투자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실투자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18% 나오면 이거 뭐 성공 아닙니까? 라는 그런 그 현혹성 그런 광고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좀 권유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의 원칙하고요. 두 번째는 표면적인 수익률에 함몰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세전과 세후를 따져서 세후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야만이 내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내가 기간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받는 임대료에서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내가 얼마를 남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만약에 시세 차익형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이제 기간의 문제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물건이 아까 모든 부동산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른 그런 분석이 선행돼야 되는 게 이제 입적지 분석인데요. 그 입적지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의 어떤 가치를 정확하게 추출해내는 부분이 돈을 은행에서 뽑아갖고서 먼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항상 마음이 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데 내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나. 근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없지 물건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과 시장을 좀 포괄적으로 보는 눈을 자꾸 키우는 것이 내 돈을 지키고 거기에서 좀 더 나의 소득을 점점 나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문 소장님은 뭐 처음부터 계속 이제 같은 프레임이세요. 보수적이고 부동산에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성향 조사하시면 항상 보수적 그거 나올 거 안정적. 네. 우리 곽 대표님 한번 해주시죠. 제가 좀 보수적인데 오늘은 더 보수적이시네요.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뉴욕이나 런던에 투자를 합니다. 뉴욕이나 런던은 엄청나게 비싼 곳이죠.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투자하는 이유는 이렇게 후진국처럼 변화의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은퇴 세대의 경우에는 안정형을 추구하는 게 맞고 요즘에는 뭐 결혼을 하자마자부터 노후 대비를 해요. 이런 분들은 약간 공격적인 성향으로 가는 게 맞고 수익형이나 차익형이라는 게 딱 일도양단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 세대라면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좀 이렇게 뭐 좀 젊은 세대면은 공격적으로 토지의 가치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실 가능성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공실이 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수익형 부동산 얘기할 때 내 인생은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월세 액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익률은 미래 수익률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는 미래 수익률이 높은 곳을 따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월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곳이거나 일자리에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노후 은퇴 그런 강의를 저도 강의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연령대별로 투자 패턴이 확연히 틀려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좀 리스키하더라도 내가 내 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조금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 저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재기요. 이렇게 또 삶의 패턴에 따라, 삶의 단계에 따라 이 투자 성향을 좀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는데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또 저희 방송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야기 하실 수 있는 좀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곽창석 대표님께서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주제는 소액으로 큰돈 버는 부동산 투자법 뭐 이런 주제고요. 서초동 LG 에클라트에서 세미나를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